기억은 특정한 공간에서 겪은 경험과 감정을 하나로 저장하는 법인데, 경험에서 감정을 분리해 되새김질을 하니 나쁜 기억은 작아지고 좋은 기억은 커지면서 마음이 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인생의 서사는 자신이 머무른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봄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딘가를 향하고 누군가를 만나며 그 속에서 저마다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분주한 현실에 정신이 없이 살다 보면 때로는 삶의 여유를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그리운 공간들이 남아 있지요. 어린 시절 친구들과 뛰놀던 골목길, 엄마의 손을 잡고 설레며 처음 가봤던 동물원, 계획 없이 찾아갔던 바닷가에서 맞이했던 일몰, 친구들과 나눈 수많은 대화가 아직도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작은 카페들. 화려한 관광지보다도 더 깊이 마음에 자리 잡는 건 바로 이러한 평범하지만 따뜻했던 일상의 장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공간들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나를 구성하고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줍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굉장히 유쾌하게 들려드렸던 조금 알고 적당히 모르는 50이 되었다의 저자, 중년 이후의 삶의 새로운 시각과 태도를 제시해왔던 이주희 작가의 신작 모든 순간의 공간들 오늘 들려드립니다. 이번 책에서 작가는 자신의 삶을 채워왔던 24곳의 공간에서 발견한 특별한 의미와 삶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 모든 순간의 공간들은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만 하는 에세이가 아니라 공간이라는 일상의 무대에서 자신을 재발견하고 앞으로 살아갈 일상에 힘을 주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고로고로한 주택이 레고 블록처럼 열을 지은 주택가. 고개만 들면 북한산이 울려다 보이는 서울의 강북에서 나고 자랐다. 금빛 논과 밭, 과실나무, 이름 모를 들꽃들이 풍경의 주인이 되는 곳은 아니었지만 철제 대문이 마주한 골목길에서 고무줄 놀이나 구슬치기, 딱재치기를 하며 놀았고 장미가 지천으로 핀 농원에 숨어들어 그 진한 향을 온몸에 감고 술래잡기를 했다. 허름한 목욕탕, 눅눅한 동시상영관, 고열만 나면 달려가던 작은 의원, 동네 여인들의 머리 모양을 하나로 통일해 주던 미용실, 들과 바다의 생명체들이 동창회를 하던 골목시장을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채도 낮은 도시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제법 화려한 풍경어를 만들었고 짙은 향수를 남겼다. 띄엄띄엄 어렴풋한 장면들이 남아있는 그곳, 그 시간의 추억이 없었다면 살아가며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이기심을 잠재울 그 어떠한 순수함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머물렀던 그 모든 곳은 가족, 이웃, 친구들처럼 따뜻하고 푹신한 촉감으로, 구수한 향으로, 잔잔한 노랫소리로, 아련한 실루엣으로 남아있다.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나는 학교에 갔고 좁은 골목을 떠나 아파트로 이사했다. 친구들과 구불구불한 기차역을 따라 더 먼 곳에 있는 산과 바다를 보러 떠났고 국경을 넘어 다른 세상으로 나아갔다. 회사원이 되어서는 시내 한복판의 사각 빌딩에서 일하고 뒷골목의 노포에서 먹고 마시며
일하는 기쁨과 좌절에 대해 떠들어댔다. 소중한 이의 결혼식장에서는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고, 장례식장에서는 누군가의 삶의 끝을 목격하며 애잔한 마음을 달래기도 했다. 나의 삶은 대개 그렇게 흘렀다. 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에서 발을 떼면서 사회로 향했던 그 길을 되돌아 나의 마을로 돌아왔다. 지금은 고개만 들면 온통 아파트, 학교, 마트가 보이는 곳에 살지만 여전히 어리숙하고 불완전한 나는 건물 틈 사이의 시장으로, 카페로, 수선집으로, 텃밭으로, 도서관으로, 스포츠센터로, 미술관으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인다. 그곳에서 나의 필요를, 욕망을, 의도를, 그리고 일상을 완성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그곳에서의 경험을 간직한 채 돌아온다. 돌이켜보니 태어나 자라고 성장한 모든 곳에서의 경험과 시간이 내가 존재하는 방식이었고, 타인과 연결되는 창고이자 무대였으며, 우리를 하나로 엮고 기억하는 이유가 됐다. 발길이 닿은 곳에서 직접 체득한 감각들은 깨끗하고 선명하게 남아있고, 우리 이 시간은 그렇게 우리가 사는 공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그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어느 날부터 당연히 드나들던 곳을 갈 수 없게 되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장을 보고 목욕을 하고 머리 모양을 다듬는 등 숨 쉬는 것처럼 하던 일을 할 수 없었다. 공간이 없는 시간은 정체하고 기억에 공백을 남겼다. 일상의 장소,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곳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나에게 알려주었는지 깨우치는 시간이었다. 나는 다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오늘 내가 가는 그곳이 따스할지, 세찬 폭풍우가 칠지, 대지를 식혀줄 단비가 내릴지, 더위를 식혀줄 산들바람이 불지는 알 수 없다. 흉흉한 범죄 소식이 내 마을 앞까지 침범할지, 가시돋친 장미 넝쿨 사이로 마을 축제가 열릴지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오늘도 문을 열고 나아가 누군가를 만나고 그곳에서 또 하나의 경험을 듣고 돌아올 것이다. 집에만 머물렀다면 결코 배우지 못했을 소중한 것들을 주머니에 넣을 것이다. 물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교육, 건강, 소득 수준에 따라 즐겨 찾는 곳이 다를 것이고, 세대의 변화나 일상의 흐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나 공통 분모를 가지는 몇몇의 일상의 공간들과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그런 곳에서의 추억과 경험,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자 하는 다짐을 담았다. 특정한 공간에서의 특정한 경험은 때로는 인생 전체보다 더 서사적이어서 하나씩 꺼내어 살피다 보니 더 확장된 나를 만날 수 있었다. 어떤 기억은 단단한 박음질로, 어떤 장소는 성긴 홀치기로 남아 있었지만 그 모두가 나를 지탱하는 대들보임을, 나라는 옷을 지은 재료임을 깨달으니 그 모든 시간과 공간에 감사하다. 물론 같은 장소와 공간에서의 경험이라도 대상, 사건, 시간의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고, 각자의 지식, 감정, 정신으로 재편집되니 서로가 기억하는 서사에는 다소의 오차가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러면 또 어떠랴? 그런 소소한 편차를 공유하며 우리는 한 세대를 살아낸 동지로 연대할 것이고, 함께 미래의 가능성을 만들어갈 것이다.
예식장, 사랑, 불태우지 말고 그대로 얼리세요. 왜 너냐? 다음 생에 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둔다. 라디오에서 결혼 후회되는 순간이라는 질문에 게시판에 올라온 시청자들의 답변이다. DJ는 긴 한숨을 쉬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겁니까? 차에서 들으며 웃음이 났다. 이토록 희극적인데 50대, 40대 미혼의 남자 DJ는 몹시 심각하다. 아니, 이런 답변을 올려주시면 저희들과 결혼을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무서워 죽겠어요. 그래, 결혼은 무서운 일이지. 내용만 보면 질문이 복수인지 결혼인지 알 수가 없지. 한때 서로 열렬하게 사랑했을 그 시절에는 저 문장들이 이랬을 텐데. 왜 너냐? 너여서 너였기 때문이야. 다음 생에 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둔다.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이라도 만나. 모든 순간, 모든 시간. 한순간도 네가 아닌 적이 없었어. 속초로 가는 길에 배우자 작은 아이와 함께 인제의 자작나무 숲에 잠시 들렀다. 그곳을 추천한 친구는 30분이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1시간 반을 넘기고도 자작나무는 보이지 않았다. 마주치는 여행객들은 하나같이 다 오셨습니다. 기운 내십시오. 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건넸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오듯 하는 날씨이니 옷은 이미 흠뻑 젖었고 운동화까지 축축해졌다. 여름 휴가 가는 길인데 여기서 힘을 빼지 말고 그만 내려가자는 배우자의 말에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내려가냐며 팽팽히 맞섰다. 친구는 결혼 25주년 은혼식을 기념해 지리산 해발 1915m를 다녀왔다는데 고작 해발 884m를 오르면서 몇 번의 실랑이를 하는 건지 다음 생에 내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는다 라는 말이 귀에 웅웅거렸다. 역시 결혼의 현재는 공포이다. 불쑥 눈치만 살피던 작은 아이가 중지에 나섰다. 지금부터 첫 번째로 마주치는 사람에게 물어서 다 왔습니다 라고 하면 내려가고 다른 대답이 나오면 끝까지 가보기로.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조금만 힘내시면 곧 모든 것을 보상받으실 겁니다. 중년의 여행객은 알듯 말듯 답했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올라가는 편을 택했다. 그리고 곧이어 숲의 정상을 맞이했다. 정상은 놀라웠다. 새하얀 껍질의 옷을 입은 훤칠한 자작나무들이 빼곡히 숲을 감싸고 있었다. 백옥같이 하얀 피부의 여자 같기도 하고 키 큰 남자들이 쭉 서 있는 것 같기도 했다. 화재로 활활 타고 남은 하얀 재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고요하고 평온했다. 바람은 어느 곳을 편애해 머물지 않고 나무 사이사이로 자유롭게 흘렀다. 넘치는 보상에 중간에 하산했으면 어쩔 뻔했을지 안도의 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통과할 즈음 결혼식에 초대받았다. 팬데믹과 절차 간소화로 대개 모바일 청첩장으로 가름하는데 혼주인 옛 회사 상사는 식사를 대접하며 종이 청첩장을 전했다. 30여 년 전 아빠 회사 야유회에 따라왔던 모습이 선한데 그 아이가 벌써 결혼이라니 시간이 번지 점프를 한 건가. 예식장은 신랑 신부의 친구와 회사 동료들로 활기가 넘쳤다. 우리 무리는 그 중간쯤에 앉아 여유롭게 결혼식을 관망했다. 20대에는 친구 결혼 준비를 도와주거나 뒤풀이에 참석하느라고 바빴고
30대에는 참석하지 못한 동료와 친구를 대신해 축의금을 전달하느라 바빴다. 40대에는 늦둥이 아이를 돌보느라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해 마음이 불편했는데 요즘은 맡은 역할도 딱히 없고 시간도 여유로워 한 발자국 멀리서 결혼식을 즐긴다. 나의 사정은 그러한데 요즘 예식장은 그렇지 않았다. 분위기나 진행 방식은 예전보다 노련해졌지만 지하철에 사람들을 우겨 넣는 것처럼 결혼식을 찍어냈다. 예식 사이 간격이 불과 30분인 경우도 있었는데 몇 분 늦게 도착해 예식을 보다가 다른 이의 결혼식인 것을 알고 어찌나 당황했는지. 혼주의 초대로 참석하는 결혼식의 대부분이니 신랑 신부의 얼굴은 낯설고 이미 입장해 등을 돌리고 앉은 혼주를 알아보기는 쉽지 않다. 함께 앉은 옛 동료가 예식장이 혼잡해진 이유를 알려주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6개의 자치구에서 예식장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아있는 예식장이 몰리고 코로나로 미룬 예식까지 한꺼번에 치르느라 그렇다고 했다. 비혼, 저출산의 위험을 알리는 기사와는 달리 결혼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했는데 그런 사정이 있을 줄이야. 결혼식은 차분히 진행되었다. 신랑의 아버지가 주례로 나섰는데 아이와의 추억, 결혼의 의미, 삶의 자세 등 직접 쓴 말들이 현실감 있게 마음에 닿았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기로 서약했던 선배, 동료, 그리고 후배마저 어느덧 혼주가 되는 나이가 되었으니 아무 생각 없이 참석하던 결혼식이 달리 보인다. 뒤에서 지켜만 보던 제사의 과정을 제대로 익혀야겠다고 느끼던 어느 날의 마음과 같으려나. 자식으로서 부모의 다음 과정을, 부모로서 자식의 다음 과정을 눈여겨볼 시기가 된 것이리라. 말이 나온 김에 그동안 결혼식을 지켜보며 가졌던 의문이 있다. 신랑과 신부의 어머니는 화촉을 밝히고 신부 아버지는 신부와 함께 입장하지만 신랑 아버지의 역할이 없는 것이 이상했다. 같은 부모인데 무슨 역할이 있어야 하지 않나? 처음부터 홀로 앉아 있으면 외롭겠다 등등. 결혼식이야말로 오랜 관습과 규범의 결정체이니 그 절차와 법도를 바꾸기 쉽지 않겠지만 신랑 아버지도 신랑과 함께 입장하거나 아버지들이 화촉을 밝히고 어머니들이 신랑 신부와 함께 입장하고 합동 주례로 나서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상상을 하기도 했다. 그런 결혼식 봤어. 양가 부모님이 같이 입장해서 화촉을 점화한 뒤에 신랑 신부가 동시에 입장하더라. 나중에는 전부 나와서 춤도 추고. 친구는 엄숙한 결혼식이 모두가 즐기는 축제로 바뀌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신랑 아버지가 신랑과 같이 입장하는 결혼식을 봤어. 마음이 찡하더라. 그렇지만 부모의 참여는 최소한이 좋다고 생각해. 양친 부모가 모두 생존하는 것도 아니고. 오, 다른 친구의 말도 맞다. 우리 조카야말로 규범과 관습에 제대로 싸움을 걸었지. 조카가 친구가 운영하는 사진 스튜디오에서 결혼했는데 하객들 모두 서 있고 깔끔한 정장 입고 결혼 서약만 하고 끝내더라. 오빠랑 그렇게 싸우더니 조카가 승리했지. 친구의 오빠와 오빠의 사또는 그동안 참여했던 경조사의 회수를 해마며 끝까지 반대했지만 젊은 조카 부부가 승리하며 축의금, 주례, 축가 없이 최소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식이 휘리릭 끝났다는 것이다. 조카 부부가 전세로 들어간 집주인을 결혼식에 초대했는데 집주인이 젊은 부부의 기특한 모습에 결혼식 현장에서 통 크게 전세금을 깎아주어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고 했다.
어쩌면 예식장의 예식 시간이 짧았던 건 샘 빠른 예식장의 장사 속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불필요한 격식과 과정을 과감히 생략한 독립적인 청년들의 반짝이는 선택일지도. 세상에는 가장 새빨간 거짓말이 그들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라는데, 멸치 김치찌개와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동시에 상에 오르고 자작나무 숲에 한 번 오르기도 버거운 것이 결혼인데, 혼자라면 잊지도 않을 수많은 문제를 둘이서 고민하는 것이 결혼인데, 시작부터 진을 뺄 이유는 없을 것이다. 정상까지 오르느라 고생했네. 원래 30분 거리인데 공사 중이라서 멀리 돌아가서 그런가 봐. 그런데 볼만하지? 오늘 너희 부부는 꺼져가는 화촉을 밝히고 온 거야. 친구의 말인즉슨 결혼식 봉투에 쓰는 축 화혼의 화자가 자작나무 화에서 유래한 것인데, 하산하지 않고 정상을 보았으니 자작나무에 불이 붙듯 부부의 인연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 했다. 글쎄다, 친구야. 온통 너로 가득했던 세상이 하필이면 너를 만나서가 되고, 한순간도 네가 아닌 적이 없던 사람들이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이 후회된다고 말하는 게 결혼인데, 자작나무 한 번 봤다고 꺼져가는 불이 붙을 리가.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울부짖는 상대에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말하고 돌아서는 것이 사랑의 결말인데, 하물며 결혼 생활의 항상성이 그렇게 쉬울 리가. 그런데 얼마 뒤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 큰아이가 답을 주었다. 오늘 엄마 아빠 결혼 반지 찾았다. 배우자와 나의 결혼 반지는 결혼식 후 부속함에서 잠시 살다가 집을 비울 일이 생기면서 친정 냉장고로 이사해 오랜 세월을 보냈다. 잘 보관한다고 선택한 곳이 냉동실인데, 그 위로 음식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행방이 묘연하다가 냉장고를 바꾸면서 그 위치가 식별된 것이다. 20년 만에 보는 결혼 반지는 낯설었다. 끼지도 않을 것을 뭐하러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때 얼마였더라. 그래도 명색이 결혼 반지인데 너무 방치한 거 아닌가 했더니 큰아이가 한마디를 던진다. 엄마, 그나마 결혼 반지를 얼려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 소중히 끼고 다녔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 어이쿠, 그렇구나. 결혼 생활이란 상대에 대한 마음을 활활 태워 자작나무처럼 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얼리는 거였구나. 한 발자국 떨어져서 차갑게 말이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열정 뒤에 냉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구나. 그러니 늦은 결혼이나 리마인드 웨딩을 계획하는 분들, 인제에 자작나무 숲을 오르려는 분들이 있다면 한 여름이 아닌 한 겨울에 가시라. 아니다. 싸움터에 나갈 때에는 한 번, 바다에 나아갈 때는 두 번, 결혼을 할 때에는 3번 기도하라는 러시아의 속담부터 가슴에 새기는 건 어떨지. 아, 그것도 아니다. 나의 얼굴은 전생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이라는데, 다음 생에 배우자의 얼굴로 태어나도 괜찮을지부터 생각해 보시라. 장례식장. 식혜와 춘삼이가 답을 줄 것이다. 꽁꽁 얼어있던 만물이 녹는 봄이 오면 개화 소식과 함께 어르신들의 부고 문자가 날아든다. 이미 우리나라는 사망률이 출생률을 역전한 상태고, 나의 생애 주기를 고려할 때 출생보다는 사망 소식을 접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겠지만 2월이 되면 부쩍
그 횟수가 잦다. 장례식장이 20년 전보다 2배로 늘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장례식장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주민의 동의 등 설립 절차가 까다로워 다른 시설에 비해 쉽게 증가하기 힘든 데에도 그렇다고 한다. 결혼식을 올렸던 곳이 장례식장이 되었다며 전후 사진이 올라오기도 한다. 사회에서 죽고 있는 사람, 죽을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호상인 거지? 그렇다고 봐야죠. 건강히 사시다가 편하게 가셨으니. 상주는 문상객의 질문에 잠깐 생각하는 얼굴이 되더니 그렇게 답했다. 호상. 복을 누리고 오래 산 사람의 상사를 뜻한다고 한다. 별다른 지병 없이 평균 수명 이상 장수하다가 잠자듯이 자연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대개 8에서 90년 이상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면 호상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누가 호상을 규정할 것인가? 본인이 죽어버렸는데 자식인들, 부모인들, 주변인 그 누가 당사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물리적인 시간, 객관적인 건강 상태, 부, 명예, 권력 등의 성취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누군가의 죽음에 호상이라는 말을 쓰는 건 살아있는 사람들의 섣부른 위안 아닐까? 호상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왁자지껄한 문상객들을 보며 괜히 부하가 나 함께 조문간 사람들에게 성을 내고 말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본인상? 회사 게시판에는 경조사를 공유하는 메뉴가 있었다. 여간해서는 들어가지 않는데 그날따라 제일 위에 뜬 공지를 보았다. 대개는 모친상, 부친상, 빙부상, 빙모상이라는 소제목이 붙는데 본인상이라니. 죽음에 가까운 나이까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없고 죽을 만큼 아픈 사람이 회사를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니 본인상은 매우 어색한 표현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래서 스크롤을 멈췄는데 이름을 보는 순간 얼어버렸다. 신입사원 A의 장례식장은 슬퍼도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다. 누구보다 건강하고 밝고 다정한 후배였다. 그는 그룹 신입사원 하계 수련대회에서 회사가 퍼포먼스 대상을 받는데 주된 역할을 할 만큼 적극적이었다. A는 수술하고 복직하면서 곧 완치될 거라고 패기 있게 말했다. 다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한 달도 안 되어 본인상을 알린 거다. 장례식장은 친구들과 선배, 회사 동기, 상사로 꽤 복잡했지만 그 어떤 이야기 소리도, 음식을 먹는 소리도, 술을 따른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청년의 장례식장은 슬프고 무거웠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를 천붕이라 하고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것을 참척이라고 한다. 천붕은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참척은 참혹한 슬픔이라는 뜻이다. 부모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부모보다 늦게 세상에 온 자식이 부모를 앞서는 건 슬픔을 넘어 깊은 고통이다. 73세로 비교적 장수한 정약용도 자녀 9명 중 6명을 먼저 잃었다. 조선시대에 이러한 비극은 흔했다지만 6자식의 묘비명을 일일이 지으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사회적 지위와 직업을 막론하고 자식을 앞세운 부모들의 얼굴에는 슬픔이 어둠처럼 깔려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죽음도 그러할진데 사고로 부모와 자식을 잃고 그 시신을 찾지 못해 장례조차 치를 수 없었던 혹은 운전하지 못한 시신으로 장례를 치러야 했던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살면서 너무 많은 비극을 본다. 백화점과 다리가 무너지고 수련원과 지하철에서 불이 나고 배가 침몰하고 거리에서 사람이 죽는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굶어 죽고 전쟁으로 죽고 쓰나미로 죽고 지진으로 죽고 각종 범죄로 죽는다. 제 명을 살지 못하고 부모보다 앞서는 자식들을 뜻하지 않게 부모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다.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불행은 이내 잊히고 다른 불행이 얼굴을 바꿔가며 찾아온다. 단식은 잦고 애도는 짧고 출구는 그 끝을 알 수 없게 복잡해졌다. 사람들은 타인의 아픔을 길로 만들지 못하고 미로에 갇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 어쩌다가 비극이 흔한 일이 된 것인지, 그리고 그 불행이 나를 비껴간 것에 대해 언제까지 안도해야 하는 건지. 그래, 평균 수명 이상으로 장수하다가 잠자듯이 자연사하는 것이야말로 축복받은 죽음이구나. 호상이구나.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자주 보지 못하니까 기일에 맞춰서 서로 얼굴 보고 그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후배는 20년째 친구의 기일에 휴가를 낸다. 그는 꽃 같은 청춘에 사고로 생을 달리한 친구가 잠든 곳에서 친구들과 하룻밤을 묵고 온다. 먹고 사느라 바빠서 평소에는 까맣게 잊고 살지만 그날만큼은 살 만큼 살아내지 못하고 떠난 친구를 온전히 애도한다고 했다. 사람이 죽으면 두 차례에 걸쳐 매장에서 첫 번째 장례에서 마지막 장례까지 2년에서 10년이 걸린다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의 다약족처럼 후배는 이미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간 친구를 오랫동안 묻지 못하는 것 같았다. 뭐? 20년? 소설 같은 얘기네. 친구는 매년 꽃피는 봄이 오면 지상으로 내려와 친구들과 한잔 하고 가겠구나. 산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보지 못하는데 친구가 좋아하겠다. 언제까지 할 생각인데? 뭐 언제까지라는 약속은 없어요. 우리들도 하나 둘씩 갈 거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다녀오겠죠. 사는 건 누구나 죽음에 가까워지는 일이지만 예고 없이 속도를 높여 떠난 이에게는 야속한 마음마저 든다.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동료 B의 갑작스러운 비보에도 그랬다. 지난 명절에 안부를 나누고 함께 차를 마시고 다음에 만남을 기약했는데 한동안 멍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장례식장에는 옛 직장 동료들 모두 어리둥절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며칠 뒤 운동하기로 약속한 이도 있고 전날 밤에 농담 섞은 통화를 나눈 이도 있고 계절이 바뀔 때 캠핑하자는 계획을 세운 이도 있고 업무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이도 있었다. 천붕의 슬픔을 사귀는 아이들, 준비도 없이 배우자를 잃은 배우자를 보고 오니 마음이 어지러운데 발인 날에 SNS는 눈치도 없이 망자의 생일을 축하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태어난 날에 발인이라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우연인 건지. 그의 담벼락에는 친구, 동료, 선후배들의 글이 올라왔다. 형, 생일인데 잘 가요. 아프지 말고. 지난날의 추억으로 그대를 기억 속에 남기네.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공기 좋고 분위기 있는 데에서 또 한잔 하세. 그를 기억하는 이들이 SNS에 애도의 글을 남겨놓았다. B는 함께 근무하며 다투기도 도움을 주고받기도 소주잔을 기울이기도 했던 동료이자 선배였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요즘도 가끔 그의 SNS를 찾아 그 시간 그대로 멈춰있는 사진을 본다. 매년 기일에 산소를 찾는 후배처럼 하지는 못하겠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 마음속으로 남아 그를 성실하게 애도하려 한다. 선배님, 함께 일해서 영광이었고 편히 쉬십시오. 나중에 술 한잔 올리겠습니다. 안 돼. 아빠는 강아지든 고양이든 금붕어든 장수풍뎅이든 하여간 뭐든 우리 집에서 죽어나가는 거 싫어. 작은 아이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하자 배우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는 왜 죽는 생각부터 해? 안 죽게 잘 키우면 되지. 아이는 키우기도 전에 죽음부터 생각하는 아빠가 이상했을지도 모른다. 아직은 죽음의 무게를 모르는 탓이리라. 큰 아이가 키우던 금붕어가 느닷없이 죽었을 때 아파트의 한적한 곳에 고이 묻어주었지만 남아있는 금붕어 먹이를 보며 양육 환경에 무슨 잘못이 있었나 자책했던 기억이 있다. 장수 풍뎅이가 죽은 후에도 남아있는 젤리를 한동안 버릴 수 없었다. 아이에게는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고 좀 더 커서 한 생명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을 때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로 시간을 벌었다. 아이는 쉽게 잊었고 시간은 흘렀다. 코코가 하늘나라로 갔어. 안락사 시키고 싶지 않아서 집에 데리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너무 아파해서 미안했어. 친구는 반려견 코코의 죽음에 한동안 힘들어했다. 유기견이었고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집에서는 볼일을 보지 못하고 밖에서만 볼일을 해결하느라 하루에도 서너 번씩 산책을 시키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반려묘 춘삼이가 친구의 곁을 지켰지만 코코를 쉬이 잊지 못했다. 우리나라 인구 4분의 1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고 한다. 반려동물이 가족의 영역으로 들어온 지 오래다. 문제는 동물들은 사람만큼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다. 개는 평균 10에서 13년, 고양이는 12에서 18년 정도를 산다.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고 사람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732.2일. 2년이 넘어야 상실감에서 벗어난다. 낯선 손님에게 짖지도 않고 친구 옆에 조용히 누워만 있던 코코의 죽음을 마음 깊이 애도하지만 무엇보다 나의 친구가 빨리 그 상실감을 털어내기를 바란다. 2년은 너무 긴 시간이니까. 누구의 죽음인지, 죽음의 이유와 형태가 무엇인지 간에 남겨진 사람은 애도와 슬픔을 건너 다시 건강하게 살아가야 하니까. 이 무거운 당위에 라디오 프로그램의 시청자 사연이 그 방법을 알려주었다. 오늘 처음으로 식혜를 만들어 봤어요. 얼마 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생각난 게 식혜였는데 엄마가 이 식혜를 먹고 기운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할머니가 해주시는 식혜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라는 사연이었다. 20대의 어린 딸은 엄마의 엄마가 해주던 식혜로 엄마를 다시 일으키려고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커다란 상처다. 하지만 죽음은 필연적이며 우리는 누군가를 잃을지라도 다른 누군가와 함께 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상실의 슬픔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남아있는 주위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다. 세상의 모든 죽음은 이렇게 극복되는 것이리라. 코코 대신 친구 곁을 지키고 있는 춘삼이가 그 답을 줄 것이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흥미로운 고백을 합니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그 시간이 담긴 공간과 장소를 먼저 선정을 해야 했는데 그 숫자가 생각보다 너무 단촐해서 아쉬웠다고요.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단조로웠던가? 그런 자책이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법 부산스럽고 다채롭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대단하거나 특별한 장소가 많지 않다라는 것이었죠. 이 대목에서 저 역시 깊은 공감과 함께 자문해 보게 됐습니다. 만약 내가 의미 있었던 이야기를 담을 만한 내 인생의 장소를 찾는다면 나는 과연 몇 개나 될까? 무슨 우주여행이나 남극 탐험, 사막 횡단 같은 그런 거창한 경험은 없지만 사실은 저도 적지 않은 여행 경험이 있다고 자부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정작 내 영혼에 각인된 진정으로 내 인생의 공간이라고 부를 만한 곳을 생각해 보니까 생각보다는 의외로 평범한 장소들만 떠오르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진짜 의미 있는 공간 어디일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작은 아파트의 방들, 매일 걸었던 시골 골목길, 자전거를 끌고 다니던 산자락, 그리고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의미를 두고 있는 장소라는 것은 이토록 하품이 날 것 같은 일상 속에서의 평범하게 짝이 없는 장소일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특별할 것 하나 없어 보이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소중하고 최고였을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하는 겸손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을 쓰시라는 게 아니고 단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장소 한 5개만 꼽아보세요. 추억이 가장 많이 담겨있고 당신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결국 저처럼 위대한 여정보다는 사소한 일상의 장소를 손가락에 꼽으실 것이라 확신하면서 그래도 지금보다는 그런 장소가 좀 더 많아졌으면 해서 오늘도 새로운 장소를 탐방하러 조금 더 멀리 옆 동네 마실 한번 나가봐야겠습니다.